아, 나 있으면 이렇게 아침 시간에 지는 먹방을 찍어보네. 바보니까 내가 양파, 정말로 죽은 줄 알고 김치, 밖으로 고기, 나올 소세지에다 거야. 먹방한 고양이는 참이슬 수염을 먹었네. 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용돈도 받았고 쥐들이 내 크리스마스 앞을 용돈도 지나가면 받았으니까 한 입에 꿀꺽 또 꿀꺽. 끝산. 오, 그거 참 편해서 좋다. 그렇지만 생각대로 잘 될까요? 좋아,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고양이는 걔는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그렇지. 찢어진 자루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푹 뒤집어 쓴 다음 찢어진 곳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양이는 쥐구멍 근처로 갔습니다. 영자, 고양이는 벽에 박힌 못에 뒷발을 걸치고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쥐들아, 나오너라. 나는 죽었다. 고양이는 눈을 감고 죽은 채 했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에 쥐구멍에서 쥐들이 쪼르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잠깐 봐라. 영리한 쥐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속아 넘어가지 마. 나는 많은 자루를 보아왔지만 자루 밑바닥으로 고양이의 머리가 보이는 자루는 본 적이 없어. 고양이야, 언제까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어줘? 그래도 우리들은 절대로 속지 않아. 신유 나이팅게일은 대단히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입니다. 특히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운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근처 덤불 속에서 삐쭈삐쭈삐쭈, 뾰뾰뾰뾰뾰뾰뾰뾰 하고 차츰차츰 소리를 높이며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소리가 고울까? 밤마다 이 노래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완전히 가시는 것 같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은 밤새도록 고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농부는 밤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저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이러다가 저 새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면 어쩌지? 농부는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 덫을로와 나이팅게일을 잡아야겠어. 새장 속에서 기르면 돼. 농부는 덫을 놓아 나이팅게일을 잡았습니다. 귀여운 새야. 새장 속에서 소중하게 길러줄게. 밤마다 나를 위해 고운 노래를 불러다오.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나이팅게일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나이팅게일은 새장 속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저희들은 바깥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하는 새랍니다. 농부는 그러나 농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새장 속에 나이팅게일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밭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여운 새야. 나를 위해 고운 노래를 불러다오. 나이팅게일은 슬픈 얼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삐쭈 삐쭈 뾰뾰뾰
왠지 기운이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그런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농부는 보통 때처럼 말했습니다. 귀여운 새야, 나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다오. 나이팅게일은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계속 나를 이곳에 가두어두면 병이 들어 죽게 될 거예요. 농부는 우습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정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당신은 더 이상 내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저희들은 바깥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 부르는 새랍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죽으면 그때는 먹어버릴 거야. 나이팅게일은 맛있는 새라는 말을 들었어. 어쨌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그 말을 들은 나이팅게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농부가 대단한 욕심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준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뭐? 아,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요. 욕심쟁이 농부는 나이팅게일이 어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새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농부는 당신은 아까 자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나이팅게일은 바깥 공기를 마시고 기운을 차린 나이팅게일은 다시 고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삐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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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뼈뼈뼈뼈뼈뼈. 그리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장님 정도면 그 정도 차는 타는 게 맞죠.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참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나무꾼이로구나. 내가 너의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잘 생각해서 쓰도록 해라. 꿈에서 깬 나무꾼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무꾼과는 달리 욕심이 많은 아내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아유, 무엇을 먼저 말할까? 금은 보화, 대궐 같은 집, 비단 옥감. 이렇게 아내가 갈팡질팡 망설이자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난 배가 너무 고프니 맛있는 바나나를 먹었으면 좋겠구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먹음직스런 노란 바나나 하나가 눈앞에 뚝 떨어졌어요. 아니,
아니, 소중한 그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헛되게 써버리다니. 당신 바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홧김에 소리쳤어요. 그놈의 바나나 당신 코끝에 찰싹 달라붙어 버려라. 그러자 바나나가 휙 날아서 아내의 코끝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깜짝 놀란 아내는 바나나를 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나나는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았죠. 아내가 불쌍해 보여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바나나야, 바나나야, 떨어져라. 나무꾼은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허망하게 다 써버렸답니다. 옛날 새들과 들짐승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새들은 뾰족한 부리로 쪼아대고 들짐승들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휘둘렀습니다. 하루는 새들이 이기는가 하면 이튿날은 들짐승들이 이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들이 많이 다치고 다음 날은 들짐승들이 다쳐 날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박쥐와는 박쥐만은 그때까지 어느 편도 아니었죠. 박쥐는 새들이 이기는 날은 새 편을 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들짐승들이 이기는 날은 들짐승 편이 되고 싶었어요. 하루는 매의 부리가 코뿔소의 뿔에 부딪혀 댕강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겁에 질려 후두둑 달아나 버렸습니다. 들짐승들이 센 것 같다. 나 들짐승 편이 될 테예요. 박쥐는 날개를 젓고 코뿔소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는 쥐를 닮았으니까 들짐승 편이에요. 박쥐는 들짐승 편이 되어 열심히 싸우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까마귀 한 떼가 사자에게 새까맣게 달려들었어요. 사자는 도망을 갔어요. 이번에는 들짐승들이 우르르 도망을 갔지요. 이제 보니 새들이 더 센 것 같아. 난 새들 편이야. 박쥐는 박쥐는 날개를 쫙 펴고 새들에게 날아갔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새들과 들짐승들의 싸움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박쥐는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며 편을 바꾸었어요. 도대체 넌 어느 편이냐? 새들도 동물들도 박쥐에게 빠졌습니다. 너같이 의리 없는 녀석은 필요 없어. 의리도 필요 없어. 박쥐는 결국 아무 편에도 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진 박쥐는 깜깜한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나다니게 되었답니다. 여우와 고양이. 안녕하세요, 여우님. 숲을 지나가는 고양이가 여우를 만났어요. 고양이로구나. 여우도 누가 아는 체를 했죠? 근데 고양아, 어디 가는 길이니? 여우가 가 울었어요. 심심해서 그냥 나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사나운 짐승들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사나운 짐승이요?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어디건 여우를 잡았어요. 너꽤 겁장이로구나.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안심해. 고양이야. 난 무서운 짐승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알고 있니? 여우가 뽐내며 물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데요. 이런 바보 아니야? 도망가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 정말 몰라? 그러면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영락없이 잡혀먹힐 텐데.
여우는 고양이를 비웃었어요. 야, 그럼 여우님은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나와니? 난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셀 수가 없단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제 아무리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더라도 나를 잡을 수가 없어. 여우는 아주 무시해서 고양이 앞을 왔다 갔다 했죠. 그때 그때 무서운 사자가 여우와 고양이를 덮쳤어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고양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피해서 큰 소리 치던 여우는 우물쭈물하다가 사자한테 잡혀먹겠다는 잡혀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주보다 지주보다도 한 가지라도 확실한 재주가 낫다는 나는 얘기예요. 사자와 네, 멧돼지의 네. 화해. 몹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숲속의 샘물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평소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샘으로 사자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반대쪽에서 멧돼지가 역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불렀어. 내가 물을 마실 거야. 닿지도 않아. 내가 물을 마실 테다. 멧돼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자와 멧돼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마실 거야. 내가 마실 테다. 사자와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가. 하고 서로 외치며 달라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힘이 세어 어느 쪽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싸우고 나니 사자도 멧돼지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잠시 쉬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 좋아. 사자와 멧돼지는 헉헉거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벌써 독수리가 모여 있지 않겠어요? 독수리는 싸움에 져서 죽은 쪽의 고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 이봐. 저 독수리 좀 봐.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자와 멧돼지는 멧돼지는 제각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밥이 되라고 하더니 어리석은 짓이야. 같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을. 뭐라? 물을 나누어 마시면 되잖아. 싸움을 그만두자. 그래, 그만두기로 하자. 사자와 멧돼지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샘물을 마셨답니다. 욕심꾸러기 아들. 대단히 욕심꾸러기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포도를 딸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포도를 따려면 밭을 잘 가꾸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커다란 포도밭은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포도밭 주위에 울타리 없애버려. 일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포도밭 주위에는 튼튼한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빙 둘러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것이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꾼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만두세요. 참견 말고 잘라.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셈이냐? 아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울타리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주인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포도밭은 모두 내 것이야.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땅을 쓰다니 아까워. 그곳에도 포도나무를 심을 거야. 그렇게 하여 포도밭 주위의 울타리는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아들의 생각대로 울타리가 있었던 곳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지자 사람도 동물도 마음대로 포도밭으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지름길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계속 포도밭으로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의 땅은 단단해졌습니다. 게다가 동물들이 들어와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포도가 많이 열리기는커녕 포도밭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욕심꾸러기 아들은 밭이 그렇게 되자 그제야 아버지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제일 중요한 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늑대와 여우. 늙은 사자가 자가 병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동물들은 앞다투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우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네, 여우. 여우가 안 보이는데 무슨 까닭이냐? 평소에 여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늑대는 늑대는 여우를 혼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사자님, 여우라는 놈은 평소에 사자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자님께서 병이 들었다니까 아예 사자님을 깔보는 모양입니다. 뭐야? 내 그놈을 단단히 혼내줘야겠군. 사자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여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자님, 좀 어떠십니까? 여우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자 사자는 눈을 부릅뜨며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 건강이 어떤지 궁금한 놈이 이제야 문명을 왔느냐? 늑대의 말처럼 네가 나를 늙고 병들었다고 깔보고 이런 것이 아니냐? 듣고 보니 여우는 늑대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제가 감히 사자 대왕님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실은 사자님이 병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구하러 다니라 늦은 것입니다. 이 말에 네. 사자는 화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그래, 약은 구했느냐? 그게 그게 좀 어떻단 말이니? 약을 못 어떤 구했단 말이냐?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의원님 말씀이 사자님의 병에는 산늑대의 털가죽을 벗겨 몸에 두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지라. 여우는 이러면서 늑대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저 여우놈이 나를 죽일 작정이군. 늑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다. 늑대는 늑대는 좀 급히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붙잡혀 그 자리에서 가죽을 벗기우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연히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 나가는 자식 혼자 빠진다는 것을 알았어야지. 세계 요정. 숲속의 네. 늪가에는 한 요정이 살고 있어요. 이 요정에게는 아름다운 색의 우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테지. 그러던 어느 날 요정은 고운 목소리로 우는 새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내 목소리는 참 곱구나. 세상에 색이 없던 때나 그 새 역시 아무 색이 없었답니다. 넌 목소리는 고운데 색깔이 없어서 예쁘게 보이질 않는구나. 요정은 그 새를 데리고 우물에 와서 아주 예쁜 색으로 물들여 주었어요. 이거 무슨 요술인가요? 새는 예쁜 색으로 물든 자신의 깃털이 너무나 아름다워 언제나 거울 앞에서만 살았어요. 난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있는지 미처 몰랐어. 고운 새 소리가 듣고 싶던 요정은 새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했어요. 그까짓 노래가 무슨 소용이죠? 난 이렇게 아름다운데. 뭐라고? 그렇다면 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테야. 새는 깜짝 놀라 요정의 코를 꽉 물어주고는 날아서 도망쳤답니다. 내 코야. 요정은 대굴대굴 굴렀어요. 아름다운 새는 마음껏 뽐내며 다녔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됐냐?
모두들 색을 갖고 싶어서 야단이 났어요. 그 새의 소문은 금세 온 세상에 퍼졌어요. 나도 늪의 요정에게 가서 색을 달래야지. 모두들 숲속의 늪으로 몰려들었어요. 하,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보다 못한 숲속의 여왕은 늪의 요정을 찾아갔어요. 네가 실수로 세상에 색을 퍼뜨렸으니 그 책임을 지거라. 이대로 두면 모두들 세계의 운물로 뛰어들 판이니 네가 매일 새벽 온 세상을 다니며 모두에게 색을 칠해주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세계 요정은 매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온 세상을 다니면서 색을 칠해주게 되었답니다. 고마워요, 늪의 요정. 아니, 세계 요정. 인생은 심사와 평가의 호랑이를 잡은 바보. 옛날에 한 바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일뿐이었죠. 하루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다른 집 아이들은 나무도 해오고 땅도 파고 오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밥만 먹고 똥만 싸냐? 그러자 바보는 괭이를 괭이를 들고 들고 마당에 나가더니 땅을 깊이 팠어요. 팠어요. 그리고는 구멍에다 푸드득 똥을 싸고 다시 흙을 덮더니 그 위에 깨를 한 성 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저놈이 어쩌려고 저런디야.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에 깨나무가 수북히 나더니 깨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바보는 10가마니가 넘게 깨를 따서는 그 깨로 기름을 짜서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와 기름 항아리에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를 수십 번 되풀이했어요. 강아지는 고소한 기름에 절을 대로 절어서 매끈매끈 반들반들해졌죠. 참기름 이제 바보는 칡덩굴로 동아줄을 꼬았습니다. 동아줄 한 끝에는 강아지를 메고 다른 한 끝은 큰 나무에다 꽁꽁 붙들어 메었죠. 참기름 냄새가 솔솔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호랑이들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하나 둘씩 모여들었죠. 호랑이 한 마리가 날름 강아지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하도 미끌미끌 삼키자마자 호랑이 똥구멍으로 홀딱 빠져나왔죠. 이렇게 나온 강아지를 다른 호랑이가 집어삼키면 또다시 똥구멍으로 홀딱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놈이 와서 강아지를 홀딱 삼키고 그 강아지가 똥구멍으로 쏙 나오고 이렇게 삼키고 나오고를 수십 번 되풀이하자 호랑이 수십 마리를 줄줄이 동아줄에 깨어 잡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바보는 호랑이를 판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밤송이에게 전한 호랑이.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한 번 사냥을 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몇 날 며칠을 잠만 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꼬르르 배가 고파 일어나 보니 해는 아직 밝은데 주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어슬렁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어디선가 솔솔 고기 냄새가 났어요.
킁킁 무슨 냄새인가 하고 보니 발밑에 조그맣고 둥그런 것이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투리 몫이라는 게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구나. 호랑이는 한 발로 그놈을 잡아서는 한 입에 벌컥 베어물었죠. 아이고 이리야.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뱉어내고 이리저리 팔짝팔짝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입을 벌려보니 입천장은 온통 가시투성이었어요. 호랑이는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으며 밤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위에서 툭 떨어지며 콧잔등을 딱 때렸어요. 화들짝 놀라 쳐다보니 아까 혼이 난 고슴도치와 똑같이 생긴 밤송이였어요. 호랑이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하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형님. 아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 호랑이는 앞발로 싹싹 들고 또 빌었답니다. 겁많은 토끼와 개구리. 어느 숲속에 겁이 많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도 간이 콩알만 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얼룩말이나 사슴만 보아도 겁이 나서 멀리 도망치곤 했어요. 어느 날 숲속에서 토끼가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을 갔어요.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 다람쥐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람쥐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가다니. 나는 왜 겁이 많은 거야? 나는 왜 힘이 없는 동물일까? 매일 도망이 나타니고. 토끼는 속상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냇가로 갔어요. 토끼가 냇가 가까이 갔을 때 냇가 근처에서 놀던 개구리들이 모두 놀라서 냇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얘들아 누가 온다. 빨리 물속으로 도망쳐. 개구리들은 모두 물속으로 도망쳤어요. 토끼는 개구리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크게 웃었어요. 세상에는 나를 보고 도망치는 동물들도 있구나. 토끼는 마음이 우쭐해졌어요. 놀라서 물속으로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토끼가 갔는지 안 갔는지 살펴보았어요. 토끼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서 개구리들이 있는 냇물 위에 던졌어요. 돌멩이가 날아가자 개구리들은 재빨리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토끼는 그 돌멩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면 또 돌멩이를 던졌어요. 우쭈, 개구리들이 잘 피하는데? 재밌다. 토끼는 재밌어서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때 한 개구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아니야. 나는 그냥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진 거야. 재밌으라고. 당신에게는 장난이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이 걸려 있어요. 돌멩이에 얻어맞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장난칠 수가 있죠? 제발 그만두세요. 토끼는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있으면 재밌고 즐겁다고요. 토끼는 미안하고 무안해서 냇가를 얼른 떠났어요. 그래. 개구리처럼 용기 있게 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돼. 숲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놀랄까봐 다시는 냇가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끼는 물을 먹지 않고 산답니다. 겁쟁이 사장.
겁쟁이 사자. 숫하 자, 울음소리에 구름소리에 사자는 음, 커다란 몸을 웅크리며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 저놈의 꽃기어 소리죠. 사자는 저놈의 꽃기어 소리. 사자는 사자는 속이 속이 상했어요. 상했어요. 숲속의 모든 동물에게 호령하는 사자지만 언제나 나 꽃기요 하고 다구는 소리만 들으면 겁이 났어요. 났거든요. 에이 부끄러워. 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고. 원. 이제는 겁쟁이 토끼 녀석까지 날 노리잖아. 사자는 너무 너무나 창피했어요. 창피했어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사자가 사자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네. 코끼리가 다가왔습니다. 코끼리는 음, 널쩍한 길을 펄럭펄럭하며 걸어왔습니다. 이봐, 코끼리야. 너는 어째서 쉬지 않고 길을 펄럭이니? 모기를 쫓으려고 그래. 모기란 놈이 귓속에 들어가면 난 꼼짝 못하거든. 코끼리의 말을 들은 사자는 기운이 났습니다. 그래. 기죽을 필요 없어. 저렇게 새 통치 통짜 큰 코끼리도 쬐끄만 모기에게 쩔쩔매잖아. 모기보다는 나는 닭이 훨씬 더 크니까 코끼리보다는 그래도 내가 훌륭하지 뭐. 어느 작은 농장에 귀여운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엄마 오리는 새끼 오리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고 있었죠. 부화할 알들은 정확히 7개였어요. 어느 햇살 좋은 아침에 부화가 시작됐죠. 곧 6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신나게 알을 깨기 시작했어요. 새끼 오리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려고 꾀꾀거리며 엄마 오리에게 걸어갔지요. 하지만 가장 큰 알이 아직 부화하고 있어서 엄마 오리는 걱정했어요. 그녀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7번째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 새끼 오리는 무척 당황해 고수에겐 보입니다. 더 편리한 길, 더 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하지만 사실 그 새끼 오리보다 엄마와 형제들이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이 오리는 형제들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그는 훨씬 더 넓적했고 흰색과 회색 깃털을 갖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그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죠. 너 정말 못생겼다. 우리랑 너무 달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형제들과 안 닮을 수 있니? 너 정말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시간이 흐르고 새끼 오리들은 모두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색깔도 물론 달랐죠. 넌 정말 빨리 자란다. 어쩜 그렇게 형제들과 다르니? 시간이 흘러 미운 오리 새끼는 남들과 달라서 슬퍼하며 자랐어요. 형제들 중 아무도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네가 너무 못생겨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아 진짜 못생겼다. 나나나나나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한편 엄마 오리는 그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내 불쌍한 아가, 왜 하필 다르게 태어난 거니? 그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울면서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형제들과 닮지 않은 거야? 어느 날 그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호수에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사냥꾼들은 오리들을 발견하고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찾고 있던 엄마 오리가 사냥꾼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엄마가 돌아올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지요. 먼저 그는 개에게 갔지만 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리가. 너처럼 못생긴 우리랑 얘기하는 걸 누가 볼까 겁난다. 잠시 후 그는 닭에게 갔지만 그녀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난 너보다 훨씬 더 이쁘단다. 꼬꾸대 꼬꾸. 미운 오리 새끼는 무척 슬펐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만약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농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걸. 그날 아침 미운 오리 새끼는 농장을 떠났어요. 그는 호수 반대편으로 수영했지요. 그는 길에서 마주친 모든 동물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랑 닮은 오리 못 봤나요? 혹시 나랑 비슷한 오리 못 봤어? 혹시 나랑 닮은 오리 못 봤니? 아무리 물어도 항상 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못생긴 오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쌍한 새끼 오리는 여행을 시작했고 또 다른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는 거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죠.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냥꾼들이 많다고. 빨리 여기서 떠나렴. 어서 가라고. 미운 오리 새끼는 또 가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호수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아무도 없이 새끼 오리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평생 숨어 살면 돼. 몇 달이 흐르고 그는 완전히 혼자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그는 희고 긴 목을 가진 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오리는 그 모습에 감탄했죠. 우와,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첫눈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놀다가 흰눈에 푹 빠져버리기도 했어요. 폭설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는 음식을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음식을 찾으러 걸어 다녔어요. 너무 춥고 힘들었죠. 그 사이 그는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났어요. 그 농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자켓을 덮어주었죠. 얼마나 춥니 그래. 불쌍도 하구나 얘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다 자랄 때까지 내가 돌봐주마. 그 농부는 정말로 그렇게 그를 돌봐주었어요. 봄이 왔고 미운 오리 새끼는 정말로 많이 커 있었어요. 그 농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호수에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얼마 뒤 그는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본 모습은 무척 놀라웠어요. 처음에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개를 펄럭여 보았는데 물속의 모습도 똑같이 하지 뭐예요? 이번엔 목을 긁어보았더니 또 물속에서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이 놀라운 새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늘을 나는 새 같아 보여. 얼른 집에 가서 이런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는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백조무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도 역시 백조였으므로 그들은 그와 함께 다닐 수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된 거죠. 호숫가에 있던 한 소녀는 백조들을 보자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얘들아, 맨 뒤에 어린 백조 좀 봐. 여태껏 본 백조 중에 가장 아름다워. 맞아요. 그는 처음부터 백조였어요. 안타깝게도 알이 오리알들과 섞여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상상을 해봤어? 초록 가득한 숲과 트리하우스에서 뛰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프렌즈 캠핑장. 함께 가보지 않을래? 멀고먼 옛날 숲속 깊은 곳에 사는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 어느 날 생쥐는 아주 행복하며 길을 걷고 있는데 정신없이 바쁜 토끼를 보게 된 거야. 사자가 지키는 신비한 나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나 날개를 가질 수 있다더라고. 처음에 생쥐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 그건 불가능해. 이번엔 신데렐라가 나타났어. 신데렐라는 토끼가 말한 그 특별한 열매가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지. 사자도 그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과일은 모두의 것이야. 내가 과일을 따서 가져올게. 토끼는 깜짝 놀라 말했어. 어머나, 사자가 무섭지도 않니 넌? 그러자 작은 생쥐는 호두 껍질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헤이즐넛 껍질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검을 들고서 바닥을 짚었지. 나를 무서워해야 할걸. 기다려라, 숲속의 왕. 이렇게 작은 생쥐는 숲속의 왕 사자 앞에 나서게 되었어. 사자는 나무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 작은 생쥐는 사자를 보자마자 자꾸 흔들어댔지만 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 생쥐는 사자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단다. 그렇게 열매 하나를 따려고 하던 사이에 작은 생쥐는 그만 미끄러져서 헉 하고 사자의 머리 위에 떨어져 버렸지 뭐야. 누가 내 머리를 쳤어? 이리 나와, 당장. 이 나무가 네 건 아니잖아. 과일 3-4개만 줘. 당장. 머리에 있는 생쥐를 보자 사자는 더욱더 화가 나서 소리쳤어. 당장 내려오지 못해. 그는 커다란 발로 나무를 흔들어댔지. 생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자의 손바닥으로 떨어졌어. 아우, 두 개도 괜찮아. 화내지 말라고. 솔직히 하나도 괜찮아. 그냥 맛만 좀 보려고. 신데렐라가. 안 돼. 사자는 화가 나서 생쥐 꼬리를 흔들었어. 그리고 멀리 던져버렸지. 땅에 떨어진 생쥐는 궁시렁대며 달려가기 시작했어. 왜 나한테 으르렁거리는 거야? 과일 2개 주는 게 뭐 어떻다고? 앞서서 달려, 달려. 너무나 무서워 빈손으로 도망친 생쥐를 본 신데렐라는 이렇게 말했어. 스스로를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봐, 작은 생쥐야. 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라고. 한편
사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중 거미 가족이 만들어 놓은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어. 무슨 짓을 해도 도망칠 수가 없었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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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제발. 그 순간 거울 앞에 놓인 칼을 들고서 다시 용기를 낸 작은 생쥐는 사자의 목소리를 들었어. 호기심에 찬 생쥐는 사자에게 가서 커다란 용기를 내어 거미줄을 끊고 마침내 공경에 닥친 사자를 구해주게 되었단다. 모든 동물들과 신데렐라는 생쥐의 용기에 크게 감명받았어. 사자는 생쥐에게 과일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 자신을 살려준 선물로 주었단다. 생쥐는 다른 동물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 하지만 아무도 날개가 생기진 않았지. 맛있구만. 열매를 먹으면 날개가 생긴다고 하지 않았나? 가끔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날개가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 안 그래, 생쥐야? 그렇구만. 그날 이후 작은 생쥐는 자신의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더욱더 용감해지고 행복해졌단다. 사자, 생쥐, 그리고 잠자는 곰. 옛날 옛적에 어느 무성한 숲에 사는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 동굴에는 커다란 곰이 살고 있었죠. 몇 달 전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코를 심하게 골며 곰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작은 쥐는 그 곰을 깨우기 위해 곰에게로 갔어요. 왜냐면 겨울 내내 곰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고마, 야, 여름이 왔다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 아니야? 어서 일어나. 그러나 곰은 잠에서 깨지 않았어요. 이 작은 생쥐는 이번에는 나팔을 불며 곰에게 다가왔죠. 나팔을 아주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곰은 계속 잠을 잤어요. 작은 쥐가 숲속에서 잠을 이루게 되면서 몇몇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작은 생쥐야? 뭐가 그렇게 슬퍼? 묻지마 얘들아. 겨울 내내 곰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여름이 왔는데도 전혀 깨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숲속의 왕사자가 널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말이야. 뭐? 어떻게 가서 말을 걸지? 왜냐하면 사자가 너무 큰 소리로 으르렁댔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점프할 정도였어. 그러나 그 작은 생쥐는 그 아이디어에 약간 겁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숲의 왕인 사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죠. 사자는 자신의 동굴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작은 생쥐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야수를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히 앞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밟자 그 큰 고양이가 깨어났어요. 무슨 차이를 6개월을 기다려? 갇혀서 살 필요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내 동굴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숲의 왕님, 잠을 깨워서 너무 죄송해요.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저기 죄송한데 좀 도와주세요. 작다 못해 과자 사이즈도 안 되는 생쥐 녀석아, 내가 널 왜 도와야 할 것 같니? 에? 죄송해요. 제발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데 이웃 큰 곰을 깨워주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체격이 작으니 목소리도 작죠. 그래서 절대 깨울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으르렁 한 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쥐 녀석의 부탁을 들어줄 시간이 없단다. 난 숲속의 사자라고. 사자는 생쥐를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구석으로 가버렸죠. 그는 나무에 기대어 비비면서 미친 듯이 가려운 등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너무나 가려웠지만 이런 그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숲속의 왕이니까요. 한편 작은 생쥐는 몹시 슬퍼하며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어요. 생쥐는 호기심에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고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사자는 쉬지 않고 근질거리는 몸을 나무에 비벼내고 있었죠. 생쥐는 즉시 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생쥐를 본 사자는 곧장 긁는 것을 멈췄어요. 사자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도 몰라 생쥐야. 나도 모른다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넌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알겠어. 가버려. 생쥐는 그 작은 눈으로 사자의 몸을 뚫어지게 살펴보았고 몸속 털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벼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쥐는 이제 사자의 몸이 왜 그렇게 가려운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사장님 몸에 벼룩이 있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가 날 어떻게 도와? 이 쬐끄만 생쥐 녀석이 감히 날 가만히 두라고. 생쥐는 사자의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도 용감하게 그 위로 뛰어올랐어요. 너 당장 내려오지 못해. 생쥐는 두껍고 지저분한 털 속을 기어다니며 벼룩을 잡아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자의 간지러움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었고 사자는 발톱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간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나무에 기대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벼댔죠. 안 돼! 제가 다칠 뻔했잖아요.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네가 날뛸수록 더 간지러울 뿐이야. 어서 내려오라고 이 생쥐야. 사자는 호수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재빨리 물속으로 들어갔죠. 등에 타고 있던 생쥐는 거의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지금 빨리 물 밖으로 나가요. 가라앉을 것 같다고요. 숲속의 왕 사자는 호수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몸을 말리려고 흔들어댔죠. 아주 빠르게 흔들어대는 등에 생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가려움증이 거의 다 나아가요, 사장님.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사자는 마침내 멈췄어요. 그 사이 생쥐는 사자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몇 개의 벼룩을 잡아 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제 좀 어때요? 뭔가 간지러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장님의 벼룩을 다 없앴으니까요. 사자는 생쥐에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난 네가 작은 생쥐라고 널 무시했었지. 하지만 넌 내 온 힘을 다해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더구나.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천만에요, 사장님. 자, 내 등 위에 타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작은 생쥐와 커다란 사자가 생쥐네 집에 도착하자 우렁찬 곰의 코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들은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말이 맞구나, 생쥐. 여름이 오는데 큰 곰은 아직 잠을 자고 있구나. 지금 당장 저 곰을 깨워야겠어. 숲속의 왕 사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큰 곰의 귀에다 대고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동굴의 돌들이 움직일 정도로요. 이 우렁찬 소리 덕분에 곰은 잠에서 깨어나 동굴 밖으로 내달렸답니다. 무슨 일이지? 뭐 잘못됐나? 해가 벌써 나온 거야? 벌써 여름인 건가? 여긴 어디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숲속 동물들이 이 바보스러운 곰을 비웃고 있었어요.